예, 이제 요 예제는요, 쉬운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사람마다 이 불확실성을,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수강생들마다 그 답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어, 8% 할인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 할인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5% 할인해야 된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또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증권 A는 1년은 반드시 100원 주겠다는 거고, 증권 B는 1년 후에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200원 주고, 뒤가 나오면 0원 주겠다는 건데, 지금 1년 후에, 자, 이 증권 A하고 증권 B, 만기가 1년이다. 똑같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기대치가 같다는 거죠. 증권 A는 확실하게, 이거 확률 변수가 아니고 100원 확실히 주겠다. 이런 거. 물론 여기서 전제하기를, 보다시피 계약 불이행, 디폴트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권 A는 확실히 100원이니까 기대치가 그냥 100원이고, 증권 B는 200 곱하기 0.5 더하기 0 곱하기 0.5니까 기대치가 100원이 돼서 증권 A하고 B는 기대치가 같은 거죠. 만약 리스크 유트럴 하다면은 이 A나 B나 똑같다는 얘기고,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은 당연히 증권 A의 가치가 증권 B의 가치보다 더 클 것이고, 반대로 리스크 러빙 하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이 200원의 가능성 때문에 다 그냥 제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고 리스크 어버스한가 리스크 유트럴한가 리스크 러빙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이게 뭐 끼케야 100원이니까 보통 지금 실제 이렇게 물으면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게 보통 절대적 위험 깊이 척도가 있고 상대적 위험 깊이 척도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건 절대적 위험 깊이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 금액 자체가 100원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이거 선호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1000만 원이고, 이게 만약에 2000만 원이고, 이게 0원이면은, 감히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냥 확실히 1000만 원 받는 게 낫지, 내가 2분의 1 확률로 아무것도 못 받을 이거에다 거는 게 낫겠어? 물론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상대적 위험기피 척도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마 미시경제학에서 위험기피 척도에 대해서 리스크 어버전 척도에 대해서 상대적 절대적 그런 개념을 공부를 했을 거고요. 참고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할 거고, 절대평가의 자세한 사항은 내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 한번 리스크 어버스한지 뉴트럴한지 러빙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A와 B의 적정 가격은 얼마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물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할인율 또는 어떤 요구 수익률, 요게 리스크 프리 레이시죠. 이거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거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기는 리스크 프리에다가 리스크 어버스한 경우에 여기다 리스크 프리미엄 더 얹게 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요거 더 많이 얻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거 뭐 또 유사한 예제가 되겠는데, 요거는 현재 가격이 100원으로 동일한데, 증권 A는 1년 후에 확실히 확률 1로 얼마가 돼? 110원이 돼. 110원이 돼. 그러니까 증권 A가 리스크 프리 에셋이네요. 그쵸? 그리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얼마야? 100원이 110 된다는 얘기니까 10%다라는 얘기죠. 자, 반면 증권 B는 1년 후의 가치가 X인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경우죠. X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 불확실성이 있어. 어떤 X의 확률 분포가 있는 건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는 얼마나 실현되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 B의 기대치, 다시 말해서 X의 기대치가 110이면은 증권 B를 사겠습니까?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은 아니 얘는 지금 확실히 100원 준다는 거고 얘는 기대치를 100원 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증권 A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증권 A를 더 선호를 하고 이 가격이 현재 이 증권 가격이 A 가격이 B 가격보다 더 높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거기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권 B를 더 사겠네요.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 부정적이라면 expectation X가 도대체 110으로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120이 돼야 만족하겠어? 130이 돼야 만족하겠어? 140이 돼야 만족하겠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증권 B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10일 때는 기대 수익률이 10%고 120일 때는 100이 120 되는 거니까 기대 수익 20%고 130이 되는 거는 기대 수익이 30%고 그러니까 도대체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아야 증권 B가 그 증권 A하고 결국 같은 무차별하게 선호되겠느냐 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 어버스 한 사람들은 110 갖고는 안 되는 거지. 120, 130, 140인데 사람에 따라서 나는 130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30%는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10%에다가 아까 10%에다가 20%는 더 얹어야 된다는 거고 더 리스크 싫어하는 사람은 14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 수익률 40%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리스크 프리 10%에다가 얼마를 더 얹어야 된다? 30%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특이하게도 아까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이래도 되는 거란 얘기예요. 확실히 110이 되는 거랑 기대치로 110이 되는 거가 차이가 없는 세상. 전부 다 리스크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세상? 쿨한 세상. 리스크 뉴트럴한 세상에서는 지금 확실히 110주나 지금 100원짜리가 확실히 110 준다. 그래도 100원이고 기대치로 110 줘도 100원이다. 만약에 위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리스크 어버스 하기 때문에 지금 100원인데 지금 무위험할 때 110원 주는 이런 증권 A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100원이면은 증권 B의 기대치는 증권 B의 일기 후에 만기 기대치는 110보다는 높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요게 얼마여도 된다고? 112여도 된다고요. 그래도 지금 100원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세상. 그게 어디다? 리스크 뉴트럴 월드다. 또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리스크 뉴트럴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expectation X가 110이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리스크를 어버스한 지금 현실 경제에서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 리스크가 있으면 자, 기대 수익률이 아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같은 가격의 증권이면 100원 같은 가격의 증권이면 리스크가 없는 불확실성이 없는 게 만약에 110원 확실히 된다면 만약 리스크가 있는 거에 그 만기에서의 기대치는 반드시 뭐보다 110보다 커져야 된다. 다시 말해 기대치가 어떻게 해야 돼? 인플레이트 돼야 돼. 뭐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돼서 위험자산의 기대치는 무위험자산의 확실한 그 값보다 어때야 돼? 더 커져야 돼. 그래서 기대치가 커집니다. 기대치가 커져야 기대 수익률이 어때? 커지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대치가 그 위험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리스크 뉴트럴 프라이싱에서 다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어버스 하면 위험할수록 미래 기대 가치를 더 크게 할인한다. 그렇죠? 만약에 미래 기대 가치로 확실히 실현된다. 어떤 상수다 확률수 아니다. 그러면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지만 자, 위험할수록 기대치가 더 커지고
그리고 위험할수록 더더욱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위험 이자율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깔리고 거기다가 더 얻는 거야. 얻는 거. 리스키할수록 더 어떤 거야? 프리미엄을 더 높여야 된다. 요게 바로 요 알파가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보다 큽니다. 얼마만큼 더 크냐? 위험 프리미엄만큼 더 커요. 이거만큼 더 얹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은 리스키할수록 더 위험할수록 위험 프리미엄을 더 높게 요구를 해. 자, A라는 상품의 리스크보다 B라는 상품의 리스크가 더 크면 나는 이거를 무위험 이자율 5%에다가 예를 들어 2% 얹어서 할인을 할 건데 B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5%에다가 2% 얻는 걸로는 안 되고 나는 3% 얹어서 디스카운트를 하겠다. 더 커요. 그쵸?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리스크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하고 괴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하고 나머지 위험 프리미엄으로 분해,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다. 이 말이 되죠? 0%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다. 이 뭐야? 지금 100원 빌려주시면 나중에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99원 갚을게요. 뭐 이런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쵸?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 레이트이 이게 양수고 거기다 더 얹어지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리스크 러빙하지 않는 한 이게 양수가 더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또는 할인율 자체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양수죠, 양수. 이게 만약 음수가 되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쵸? 만약 음수가 되려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 이런 거야. 거기다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1% 더 얹어. 결국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할인율이 마이너스 2%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를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서 낮춰왔죠. 미국은 그 페드 금리고 그 연준 금리고 유럽은 그 ECU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유럽 중앙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이 마이너스로 막 정해요. 마이너스 정해. 이거 예치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빨리빨리 돈 쓰라고 쓰고 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리가 낮아지다가 심지어 이게 마이너스까지 내려온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 프리에다가 뭐를 리스크 프리미엄 파지티브한 걸 더 얻는 거고,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얘기 다 우스꽝스럽게도 실제로 이 ECB가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정한 적이 있다. 어떤 금리냐? 예를 들어 유럽 중앙은행이 그 ECB가 그 유럽에 있는 여러 그 은행들로부터 그 지준 예치를 받잖아요. 그 지준 예치 받을 때 그 예치금에 대한 금리. 자, 거기에 이제 이 마이너스로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되겠는데 그 마이너스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현실 실무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고, 예전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거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97년도 우리 경제 위기 있었고, 2008년도에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였고, 지금 2020년도에 이 코로나 위기, 위기의 양상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자, 하여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통화수합 거래를 하는데, 이때도 사실 그 마이너스 금리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좀 이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 유럽 중앙은행 ECB가 그 정했던 기준금리가 지금도 아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상당히 그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마이너스로 가서 유지한 적이 있고, 심지어 최근에 우리 DLF 사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또는 DLS 이런 거. 그렇죠? 이거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야. 지난 시간에 그 ELS 얘기했었죠. ELS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보통 그 이 기준 가격이 이제 100이면은 저 기초자산 그 지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 이제 ELS 많은 구조가 여기서 이제 40% 떨어지면은 40% 떨어지면 그러니까 60 이거 이제 이하로 가게 되면은 이 자기가 100만 원 주고 샀던 거 다 날려요. 이거 ELS.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그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또는 DLF는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그 저 구조화 증권 또는 파생 결합 증권이었었고, 여기서 그 아까 내가 100에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완전 다 잃는다. 이걸 보통 우리가 낙인 베리어라고 하거든요. 낙인 베리어. 낙인. 낙인 베리어. 낙인 베리어라고 하는데 이 DLS, DLF에서 독일 국채 금리가 기초자산, 국채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낙인 베리어? 마이너스 0.5% 이게 낙인 베리어였어요. 그래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뭐 1% 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심지어 2%도 막 가고 했는데 결국은 만기 되기 전에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지. 그래서 DLF, DLS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DLS, DLF 한 달이 보통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100만 원. 그 100만 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샀다. 그럼 100만 원 다 날리는 거고 100만 원 100개 샀다. 그럼 여기 얼마 투자한 거야? 1억 투자한 거지. 1억 투자한 1억은 다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액으로 투자하면은 뭐 다 날렸다. 마이너스 100% 수익률 이건 별거 아니죠. 내가 만원 투자하면 만원 날렸다. 만원 날려서 뭐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1000만원 투자해 1000만원 날렸다. 좀 내 인생에 타격을 받고 내가 1억 투자해서 1억 다 날렸다. 상당히 타격을 받죠. 내 인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그 웬만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은행 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 상품이 앞으로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ELS 뭐 DLS 뭐 또 펀드 중에 DLF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 가면은 지금도 가면 이거 뭐 사라고 뭐 주구장창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여러분들에게 그 단연코 얘기하지만 절대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마라. 전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이 낙인 베리어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나 있어서 여기만 안 내려가면은 여기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이 100에서 한 6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만원 투자해서 해마다 이자를 한 뭐 예를 들어 9% 이렇게 받아요. 많은 9%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얼마 9만원 받는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금리로 치면 우리가 뭐 금리가 지금 뭐 1%도 안 되는 뭐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지금 9% 금리 이게 굉장한 것 같지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9% 금리를 받아 만기 때까지.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여기를 내려가면은 이거 다 날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ELS, DLS, DLF 나중에 여러분들 뭐 취업하고 소득이 생기고 그럼 이제 저축을 하다 보면은 예적금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채권형 펀드도 사고 뭐 다 좋은데 주식은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예적금 만기돼 가지고 만기돼서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이 눈만 마주치면 바로 ELS, DLS 사라고 막 난리를 쳐요. 좋다고. 언뜻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들으면서 다 녹취하고 사인하고 다 해요. 나중에 마이너스 100%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다. 우리 보통 요즘 코로나 치사율 뭐 3%만 돼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 치사율 3%가 아니라 막 뭐 지금 혹시 7% 아닌가? 막 이렇게 지금 다시 추산되고 있죠. 7%의 확률로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7%다. 사망 확률이. 근데 지금 ELS, DLS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이너스 100% 다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20 내지 30% 이상은 됩니다. 그 확률이. 제 아무리 과거에 낙인 베리어로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만기 되기 전에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상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ELS, DLS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명목 금리가 음인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얘기했던 ECB의 그 지준 예치금에 대한 이 금리 마이너스인 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지금도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럼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구하는 건데 그 결국은 위험 프리미엄 아까 얘기했는데 이 RF에다가 델타거든요. 델타. 요거는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 문제는 이제 델타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되겠는데 델타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균형 델타가 나옵니다. 균형 위험 프리미엄이 나와. 자, 그래서 그 위험 프리미엄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한 이론이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자본 자산 가격 평가 모형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그 2, 3학년 때 기업 재무론 또는 저 기업 금융론 또는 투자와 재무에서 이거 분명히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때 나온 식이 요거죠. 이 식이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의미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증권 I의 기대 수익률, 이게 할인율인데 기대 수익률인데 기본빵 뭐는 깔고 들어간다, 리스크 프리는 깔고 들어간다. 이거 깔고 거기다가 뭔가가 더 얹어지는 거지. 이게 뭐야? 위험 프리미엄. 이게 바로 델타예요. 델타. I라는 에셋의 균형 델타야. 균형 델타. 자본시장에서의 균형 상태에서 델타하고, 델타는 뭐가 결정한다? 베타가 결정한다. 베타가 바로 뭐다? 위험에 대한 척도다. 베타는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투자와 재무나 저 기업금융론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타 I하고 시그마 I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I는 분산이야. 분산 또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뭐가 돼? 표준 편차가 되죠. 표준 편차가 돼. 근데 요거는 뭐야? 공분산이야. 공분산. 시장 전체하고의 공분산이 위험에 대한 척도다. 그래서 내가 아마 투자와 재무나 기업금융론 공부할 때, 그 강의할 때 위험에 대한 본질적인 척도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 뭐다? 베타다. 분산이 아니라 뭐다? 공분산이다. 이런 걸 누차 강조를 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보면은 이 델타는 베타가 커질 때 델타도 어떻게 돼? 커져. 위험이 커지면 위험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커진다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여기 다 반영되어 있고 수식으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지금 그 도출되는 그 이 이론이 바로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CAPM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 식 자체를 우리가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라고 하지. 요거를.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은 결국은 요거 하고요. RF하고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 요건 다 주어져 있어. 기본으로 주어져 있고 I라는 에셋의 베타에 따라서 할인율이 또는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균형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냐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얘들은 다 주어져 있고 결국은 변수는 요거하고 요거야. 그렇죠? I의 위험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은 커진다. 선형적으로 커진다. 그 기대 수익률 반영이 돼서 더해져서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 위험이 커질수록. 자, 그 의미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요. 이게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니까 자산 I의 가격의 균형 가격이 뭐냐 이런 수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식에 I라는 에셋의 가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PI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I라는 에셋의 가격. 근데 요 식을 가격으로 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격,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자산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레벨이 한 1,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자산은 막 1억에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하게 돼 이게. 그래서 프라이싱 모델이지만 뭘로 묘사를 한다? 수익률로 묘사를 한다. 수익률은 이게 뭐 1,000원이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거 관계없이 그냥 수익 몇 프로다. 그 수익률 중에서 뭐 기대 수익률로 묘사를 해. 기대 수익률. 근데 기대 수익률은 이건 어떤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이고 이게 요구 수익률이고 요게 최소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 최소 수익률을 더 높이 요구한다는 얘기는 그 가격이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expected return하고 가격은 사실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다. 본질적으로요. 가격하고 사전적 수익률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야 이게.
사실 같은 거를 가격으로 얘기할 거냐, 나는 이 정도 수익률을 줘야 된다, 이런 수익률 관점으로 얘기할 거냐, 내가 이 정도 수익률 줘야 된다, 그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반대 관계인데 우리가 가격으로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이건 몇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는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를 갖고 우리가 가격으로 얘기할 거냐, 기대 수익률로 얘기를 할 거냐의 문제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뭐다? 같은 거다. 그래서 채권에서도 채권의 가격, I라는 채권의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I라는 채권은 내재되는 YTN, 금리가 나옵니다. 금리가. 그리고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두 개가 같은 거고,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반대 관계다. 다시 해서 금리가 YTM이 높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 자, 다시 돌아가서 가격이 안 나오지만 가격이 결국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Expected Return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죠. 프라이싱 모델이에요. Capital Asset Expected Return 모델이 아니라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에서 얘기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 이 강의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지금 이 장이 좀 내용이 많고 좀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150분씩 강의를 해서 아마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지루할 줄 모르겠지만은, 혹시 지루할까봐 제가 좀 더 이 소리, 이게 음성도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뭐 장비들도 좀 마련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좀 1학기 내내 지금 동영상 강의 또는 우리가 줌이나 웹엑스 같은 걸로 하는 그런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9%의 그 빈도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더 선호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왔다 갔다 돌려볼 수 있고 하니까 아마 그걸 더 선호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서 주로 이런 방식의 동영상 강의를 계속 지속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너무 좀 지루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서 줌이나 웹엑스로 실시간 영상 강의를 하거나, 근데 아무래도 대면 강의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금융상품론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수강생이니까 10명 수강생이니까 대면 강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1학기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또 수요일날 갑자기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게 또 계획이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분들 좀 의견을 물어서, 지금 금융상품론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음 우리 가치평가 다음 이후로는 한번 대면 강의를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